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요.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좀 어떤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예, 물론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예. 또 진짜 또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중동 변세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에 나온 이제 소식 외신으로 보면은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외교 정상회담을 이제 가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앞서서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그 국무장관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죠. 네. 그러다음에 이스라엘 방문한 다음에 다시 중동 여러 나라 돌리면서 이제 수장 외교를 하면서 얘기를 종합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사흘 만에 맞아요. 또 방문했어요.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동의 의견들을 전해줬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는 그때 재방문했을 때에 이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방문할 거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이게 이제는 날짜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언제 조만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그 연대를 재확인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는 사흘 만에 재방문하기 앞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한 방송에 나가서 만약에 가자지구에 재점령하는 것은 최악의 수일 거다. 맞아요. 경고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누리꾼들의 게시판이라든지 많은 그 비판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맞아요. 네. 지지는 하지만 재점령은 원치 않는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는 전문가들의 그 당시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고 사실상 원론적인 거다라고 이제 봤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종집을 찍는 게 이제는 방문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것도 이제는 문제지만은 그 미군이 이제 파병을 할 것이냐 이스라엘 쪽에 이것도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4천 명이 미군 병력이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새벽에 나왔던 외신 보도를 본다 그러면 2천 명 정도 파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가 2천 명 정도가 지금 파병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전투병은 아니고요. 비전투병, 의료라든지 예. 아니면 군자 물류 수송이라든지 군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전투병 형식으로 해서 한 2천 명 정도 파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동 정세가 이제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또 간밤에 또 나왔던 소식, BBC가 보도를 했는데 네. 이제는 이스라엘에 이제 공습이 있었는데 가자 지구의 병원을 이제 공습을 해서 지금 5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이제는 보도를 했는데 네. 요거 조건을 달았어요, BBC가. 소식이 맞다면. 요것도 이제 전해서 나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식이 맞다 그러면 사상 최대의 또 이스라엘에서 공습일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중동 정세가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빨리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는 정확한지도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이 병원 공습 같은 경우도 하마스가 했다라는 설이 있고 네. 그렇죠. 이스라엘이 했다는 설도 있고. 지금 두 국가에서는요, 공식 브리핑 아직 하기 전입니다. 이거에 예,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 브리핑이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휴전한다. 휴전한다 그래서 가자 지구의 시민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또한 이집트로 갈 수 있도록 몇 시간 동안 휴전하겠다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는 외신 보도 통해서 다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아니었고,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짓 정보도 많고 그다음에 맞아요. 혼란함이 되게 많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방문하는 것도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확실해 보이지만은 어떻게 또 정세가 변해서 취소가 그러네요. 될지도 모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도 그 요르단은 맞아요. 방금 또 취소됐다라고 예,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팔레스타인 수반이 예. 요르단 암만에서 이제는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대한 공습 때문에 네. 이거 취소됐다라고 이제는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공식 브리핑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막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이제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일단 네. 간다면 네. 그런 건데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참
어려울 것 같은 게요. 네.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지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자 지구의 재점령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네. 이것이 확산되는 것, 확전되는 것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주변국을 또 돌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죠. 미국의 전략은 딱 하나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은 재선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 이제는 중동 평화가 지금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의 이제는 평화 협정을 네. 맺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는 깨지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앞두고 이제 치적삭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국교정상화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평화회담이 일려야지만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 깨지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이 말 그대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입니다. 그러니까 회랑이라 그러면 약간 좀 그 한자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풀어드리면은 그냥 긴 복도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긴 복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의 그냥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로 예. 묶겠다. 네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1대1로가 있습니다. 중국에. 네, 1대1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서 이거를 만든 건데 네. 근데 이게 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세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요, 항상 중동을 항상 개입해 왔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왔는데 대표적인 게 48년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 이후에 그 이집트와의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중재를 역할했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이었고. 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는 91년도에 마드리드 평화회담, 그 다음에 93년도에 있었던 오슬로 협정. 그러니까 오슬로 협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두 국가 이론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는 양국론이죠, 한마디로. 예, 한 나라에 한 땅에 이제는 두 나라가 이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 당시에 나왔던 두 국가 해법이 그 당시에 나왔고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이제 중재 역할을 해왔던 게 이제는 미국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9.12 테러 때문에 깨진 거죠. 네. 중동이 돌아가면서 중동에 대한 무정부상도 생기면서 완전히 지금까지 이제 깨진 상태였다가 다시 한번 미국이 이번에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하마스가 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정말로 이제 머리가 쓰는 일들이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뉴욕 증시도 이런 혼저스였잖아요, 사실. 거의 보면은 이제 다우존스가 0.04% 올랐고요. 나스닥이 0.25% 하락했고 S&P 500 지수가 이제는 0.01% 하락했는데 이게 굉장히 혼저스예요. 뭐 말 그대로 소비세, 소비에 대한 증가 이게 굉장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동 문제까지 터지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유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경제 상황도 왔다 갔다 그다음에 정치도 왔다 갔다 네. 평화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관망세들이 이제는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는 고스란히 이제 증시의 영향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좀 말씀하셨잖아요.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질지, 네. 언제까지 갈지도 네.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도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힌트를 드리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외신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점점 이제는 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예. 미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는 블룸버그가 이제는 얘기를 한 건데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가자 지구의 제한적 분쟁. 요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네. 번째가 이제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소규모로 참전해서 한마디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조금 대리전. 더 번지는 거네요. 예, 예. 대리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최악의 수가 이제는 직접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분쟁, 전쟁. 이걸 네. 이제 최악의 수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 금융정보업체가 한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리전. 그러니까 지정학적 그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보다는 이제는 그 주위에 있는 중동국들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70% 확률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가장 높은 시나리오인가요? 요게 이제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리스크로 보면은 중간 단계 리스크죠. 네. 확전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 붙는 게 전면전은 최악이고 아닌데 대리전으로 예, 간다. 대리전으로 가는 게 지금 뭐 캐나다의 리서치 보고서에 보면은 그걸 70%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확전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전쟁이 일어나는 걸 한 25% 확률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뭐 리서치 보고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또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 대치점을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이제는 최근에 연구 보고서로 나온 건데 만약에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부딪힌다 그러면 유가는 150달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연구 보고서에 실려 있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좁은 해협에서 전체 원유의 수송이 20% 이루어지는데 이게 막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는 유가는 150달러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계 물가 상승률은 1.2% 포인트 정도 더 올리게 되고 그러면 한 6.7% 달할 수 있다는 게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 경제에 악영향 미치고 뭐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쟁이 가시화되는 거는 점점 심해지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도 뭐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그거 말고 또 어떤 뭐 경제에 또 미칠 영향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 하락이죠. 네, 그러니까 예.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유로화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갈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이제는 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달러 밑으로 그 당시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20년 만에 사실 유로화의 그 달러와 이제 패러티, 그러니까 등가 현상이죠. 이런 것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유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치솟는다 그러면. 그래서 JP 모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로화 가치 전망을 종전 이제 1.05달러에서 1달러 수준으로 하향하겠다.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시티은행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 앞서서 뭐 노무라 증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이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네. 불확실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경기 침체가 미국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경우인데 올해 연간 성장률 0.4%에 그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EU에서 독일이 정말 핵심 나라인데 제조업도 강하고,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뭐 말 그대로 EU에 대한 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잘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소비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닉한 부분이기도 한데 강력한 고용이죠. 견고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지속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잊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네. 참. 근데 이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쏠리잖아요. 뭐 금이라던가 달러라던가. 네. 근데 스위스 프랑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네.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이 요즘에 이제 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위스를 보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딱 보시고요. EU 회원국을 딱 보시면은 네. 다 이렇게 검은데 네. 한 가지만 뻥 뚫려 있습니다. 그게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위스는 EU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가 뻥 뚫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한 20년 전인가요? 그 이제 국민 투표를 했을 겁니다. 스위스도 국민 투표를 했을 때 스위스 국민들이 이제 EU 회원국에 반대를 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자국 통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스위스 프랑에 대한. 예. 굳이 왜 우리가 EU에 회원을 가입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일단은 중립국으로서의 어떤 정치 사회가 우리는 안전하다. 굳이 EU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 이 스위스 프랑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스위스 프랑의 가치 상승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달러는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스위스 프랑의 이제 강세가 점쳐지니까 네네. 스위스 프랑도 이제 안전자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스위스 프랑과 유로 환율을 봤더니 1.05 유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프랑 자체가 이제 가치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일단은 그 이제 패그제입니다. 패깅이 이제는 15년도 이후에 패깅이 풀렸는데 유로화 가치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보다 유로화 가치가 더 높았었는데 그 예전에 그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작년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는 스위스 프랑이 더 높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유로화 가치가 막 떨어질 때였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 오르면서 뭐 러시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이제 스위스 프랑이 더 가치가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번에 또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스위스 프랑에 대한 그때 관심을 경험과 그렇죠. 기억에서. 그래서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화를 비교해서도요. 일단 달러화 비교해서도 이제 스위스 프랑이 이제는 말 그대로 점점 더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고
이게 비교를 해도요. 유로화로 비교해도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중립 외교라는 거죠. 스위스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스위스는 중립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덜한 거죠.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대한 비교적인 어떤 자유로워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립국으로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스위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봤을 땐 단기적인 거고요. 네. 예, 이건 언제든지 뭐 풀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 스위스 프랑이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다. 이게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시나 그 중요도는 유가, 전쟁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너무 뭐 지금 언론에 보면은 뭐 스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예. 너무 맹목적으로 추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시작에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또 어떤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부터이니까요. 그것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혁주 평론가님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